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직무와 인사관리 연계를 위한 측정 도구 개발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쯤이 되면은 날이 좀 시원하고 특히 부산이면은 이렇게 이 바닷바람도 시원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게 여름이 지나가기가 좀 아쉬운지 여기까지 부산역에서 오시는데 다들 고생을 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세션에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 차기 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이숙환 교수님과 국민대 이숙환 교수님과 동의대 엄영호 교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발표 제목은 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진단 및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국민대 이숙환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의대 엄영호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은 여기 프로그램에는 3분으로 되어 있는데 5분이 토론을 해 주기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발표의 질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기 순서대로 경상대의 명성준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강원대학의 김영록 교수님이십니다. 네, 국민대의 신계균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한국공공기관 연구원의 유기현 대표님이십니다. 네, 같은 기관의 임철현 박사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여대 한승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세션은 발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여유가 있는 세션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션처럼 사회자가 발표자나 토론자를 눈치 주거나 재촉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제자분들께서는 뭐 한 30-40분 정도 충분하게 발표 시간을 사용을 이게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또 토론자분들께서도 좀 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시고 토론자분들께서는 뭐 한 10분 이외로 그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동의대학교 엄영호입니다. 네, 본 과업은 국민대학교 이석환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 책임을 맡고 계시고요. 저희가 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진단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일반화된 내용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일종의 공공기관들의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에 대한 수준 그리고 그 실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아마 관심이 많이 있으실 직무급 점검과의 연계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라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현장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재부에서 지금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연공성 중심의 인사관리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난 5년간 꾸준하게 해왔고요. 사실은 지난 한 3년 정도의 그 공공기관들의 그 직무급 점검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보수 설계라던가 직무 설계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실은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면서 이제 세평과 그 다음에 하나의 지표가 추가되는 바람에 아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 그다음에 기관 전체적으로 어떻게 확산시켜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제시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연공성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공정성을 제고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사평가와 인사이동, 교육훈련, 조직관리 전반에 걸쳐서 직무 중심의 관리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사평가뿐만이 아니라 조직관리까지, 그래서 교육훈련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있어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을 하라는 것이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재부에서 제시한 것은 사실은 7대 핵심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직무관리, 채용, 평가, 그다음에 인력 배치, 경력 개발, 보수 체계, 조직 관리, 이렇게 7대 분야에 맞춰서 연공성 완화와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조직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디테일하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 특히 우리가 그러면 다른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그 절대적으로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고유한 직무 특성을 기반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내부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내부 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과의 비교 분석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그 직무급 점검에 있어서 올해 점검을 할 때 실사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 어떤 논의들을 많이 드렸었냐면, 기관의 직무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기관의 직무 특성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직무급이 설계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많이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를 가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직무 특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선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7가지의 추진 과제를 하기 위한 사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직원들의 참여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기관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직무급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32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직무급 점검을 실시했을 때는 32개 기관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영평가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 경영평가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잘 모르겠지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그다음에 기관들 간의 많은 경쟁을 통해서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직무 중심 인사 관리에 있어서는 제가 그 직무급 점검이 끝난 다음에 이제 몇몇 기관들의 이제 요청을 받아서 가벼운 그 피드백을 드릴 때 무슨 얘기를 드렸었냐면, 직무 설계와 보수 설계는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달성하신 것 같다. 다만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직무 중심 인사 관리에서 점수 편차가 많이 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회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평가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한 마음은. 그 이유는 직무 중심 인사 관리라고 하는 것이 직무급 점검의 4가지 지표에 1가지 지표로 추가가 됐는데, 기관에서 대응을 잘 못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도 있고, 특히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직무급의 비중, 직무급 비중에 굉장히 매몰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직무 중심 인사 관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32개 공기업 중에 열심히 하고 잘한 기관이나 일단은 양을 채워서 낸 기관이나 사실은 큰 편차가 발생하진 않았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해까지는 평가를 받으셨잖아요. 이제 내년에는 기관의 직무 중심 인사 관리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고 또 내부 구성원들의 참여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이 직무 중심 인사 관리가 강화될 것이냐, 확대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관들도 굉장히 귀를 세우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8월 22일 지난주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에 보면은 페이지 번호까지 말씀드리면 29페이지에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중심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심지어 조금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면 26년 하반기죠. 내년 하반기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 중심 인사 관리에 대한 실태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기관이 지금 기재부가 제시했던 7대 원칙에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 혹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 점검과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2024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현황을 보면 사실 거의 100%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32개 공공기관 중에 31개 공공기관이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1개 기관은 지금 도입을 못했고요. 31개 도입된 기관 중에 1개 기관은 시범 운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기업에서는 96.9%, 준정부에서는 90.9%입니다. 불과 한 5년 전과 비교를 하면 10% 수준의 직무급 도입이 5년 만에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이렇게 확산된 제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공공기관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년간은 사실은 직무급의 제도적 확산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무급을 도입을 하고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제도를 설계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직무급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직무급 간의 보수 설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5년 차가 됐고 지난 24년 12월부터 해서 기재부에서 어떤 걸 강조했었냐면 고도화를 시키겠다. 앞으로는 도입이 중요하지 않다. 기존에는 도입한 기관들에게 충분한 가점을 줬다면 지금부터는 도입한 기관이 아니라 도입한 기관들 안에서도 고도화를 어떻게 시키는지에 따라서 점수 편차를 두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저희 그 직무급 점검단이 꾸려지고 워크숍 과정에서 나왔던 첫 번째는 직무 가치가 훼손되면 대폭적으로 점수를 하락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무 가치라는 것이 사실은 변함이 없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직무의 특성이 꾸준히 유지되냐, 사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직무 가치가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직무 가치에 맞춰서 각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직무에 따른 성과나 혹은 직무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실제적으로 전년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23년도에는 75%였는데 96.9%고요. 준정부 같은 경우에도 한 81.8%에서 90.9%로 그러니까 모든 공공기관 유형에서 다 지금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죠. 우수기관이 되고 고도화 기관이 되면 총액 인건비의 자율성도 좀 풀어주고 우리가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직무급이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재원의 확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총 인건비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거나 이러면 좋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연구가 그러면 왜 시작이 되고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기재부에서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그 다음에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중심으로 강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공공기관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하나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많은 선행 연구들이나 그다음에 기존에 발표됐던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이 직무 중심 인사 관리에 대한 객관적 진단 툴이라는 것이 국내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학계에서도 직무 중심 인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요.
공공기관에서도 직무중심 인사관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경영평가로 논문 검색을 하면 정말 수백 편 이상이 논문이 나오거든요. 각 학문 분야에서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뭐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경영평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경영평가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된다면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연구를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에 대한 이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기존에 나와 있는 이 직무급 점검에 대한 직무급 수준에 대한 실제적으로 얼만큼 정합성이 높은지 타당한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100% 완벽한 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내부 구성원을 설득한다거나 혹은 조직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발표하고 있는 이 툴이 그럼 정확하냐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 과정을 통해서 다시 개선되고 보완될 예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완벽한 진단 툴이다. 그건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합의돼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의 참여가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발표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기재부에서 제시했던 7대 핵심 과제, 22대 소과제, 220개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공공기관 15곳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공기업 5곳, 그리고 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기금관리형 3곳, 그리고 위탁집행형 7곳에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협조를 해주셔서 진단이라던가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수월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설문은 담당자들의 그 설문조사에 기반해서 하게 되는데 기관의 실제적인 그 진단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자 혼자 작성하기보다는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작성을 하는 것을 권고드리기도 했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했던 7대 과제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한 피잡 스캔이라고 하는 이 측정 도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5개 공공기관별 현재의 직무 성과 수준을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별로 직무 성과에 대한 수준을 비교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24년 직무급 점검 결과와 연계를 조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양한 평가 모델들하고 그럼 어떤 차이가 존재하냐. 일단 첫 번째는 진단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템 차원에서의 그 진단이 이 진단 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모델링입니다. 그리고 기술 진단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에 있는 그 평가 모델보다는 조금 더 진보한 평가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마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이 직접 그 진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하시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대 그 과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직무 관리 이제 기반 마련부터 해서 조직 관리까지 각각 세부 과제를 포함한 지금 분석입니다. 아마 이미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각각의 수준 그리고 레벨 수준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했고요. 각각의 성숙도에 따른 사실 개선 방안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아마 제일 궁금하신 건 이 결과표일 텐데요. 실제적으로 그 뒤쪽에 가면 이 결과와 그 경영평가 결과를 조금 매칭을 시켜는 놨습니다. 그 기관의 명칭은 공개하는 것은 이게 안 돼서 저희가 연구 차원에서 각각 기관명을 그냥 알파벳 숫자로 했고요. 뭐 이건 가나다 순이나 이런 거 없이 제가 그냥 랜덤으로 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유추하시기 어렵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혹시 뭐 이로 시작하는 기관이 아닐까? 네,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공기업은 5곳을 저희가 그 예비 테스트를 했는데 제시된 기관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개 기관은 점수가 공개되면 어느 기관인지가 특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있는 이 공공기관들은
종목들의 종합적인 점수도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각각 개별적으로도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종합 점수로만 놓고 보면 공기업이 조금 더 높습니다. 물론 공기업이냐 기금관리형이냐 위탁집행형이냐에 따라서 각각 이 상호 비교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무급 도입이라던가 직무 특성이라던가 각각 군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 개 군 간의 비교라기보다는 각 군 안에서의 점수 편차가 어디서 나고 있는지, 혹은 우리 기관이 아마 보시면 본인 기관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어떤 수준에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종합 점수로는 이게 5점 만점이거든요. 5점 만점에 4.95점이 나온 기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솔직하게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95 값은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웃라이어 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어떤 그 생각하고 있는 일종의 그 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시를 했고요. 반대로 가장 낮은 기관은 종합 점수로는 2.28점입니다. 위탁집행형에서 나온 점수인데 실제 이건 이제 종합 점수이기 때문에 2.28점인데 조직관리 점수를 보시면 1.77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일 높았던 점수는 보수체계 점수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보수체계나 채용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아요.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진단 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공공기관들이 직무 중심의 채용이라고 해서 실제 인턴부터 그다음에 정규직 채용까지 일종의 직무 중심으로 채용 방식을 전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의 점수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직 관리가 왜 점수가 낮냐? 그리고 인력 배치나 경력 관리 부분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데요.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무급이나 혹은 아니면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직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수치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 공공기관들이 특히 이 진단에 참여해 주셨던 15개 기관은 저희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검토 회의도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관부터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기관까지 균등하게 일단은 이렇게 배분을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많은 기관들의 점수대는 이거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군별로만 놓고 보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점수는 한 4점대, 그다음에 기금관리형은 3.7, 위탁은 2.96 정도의 점수대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이나 그다음에 직무 관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특히 보수 체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무급을 보수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측면에서 아마 각 기관에서 높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그래도 높은 점수대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습니다. 그 얘기는 직무 평가를 기반으로 직무급의 일종의 조직 관리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 평가가 관리되고 강화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이걸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공기업 측면에서는 직무평가에 대한 관심들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직무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무급 점검 과정에서는 직무의 대표성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그래서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많은 구성원만 참여하면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직원 수가 많으면 당연히 숫자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직무별로 얼만큼 대표성이 확보되는 참여도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전체 구성원의 직무급 찬성이라던가 이 직무 중심의 조직 관리에 대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재원을 확보하고 참여도를 이끌어내는 방법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지금 참여했던 5개의 기관들의 수준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었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구성원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재원을 조금 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평가의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제도를 끌고 나가는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금관리형 같은 경우에는 직무관리와 채용의 점수대가 높은 반면에 반대로 경력개발과 조직관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연공 중심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실태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채용부터 퇴직까지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직무와 맞는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직무급으로 뽑아놓고 업무 분장표는 기존의 업무 분장을 주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무에 맞춰서 뽑았으면 그 직무에 맞는 직무 기술서, 그리고 그 직무 기술서를 우리가 지금은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커리어를 갖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교육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경력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그다음에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직무의 특성이 굉장히 이제 좁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기금관리형 같은 경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관리가 강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질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이게 직무의 특성들이 유사하게 나타나거나 직무의 편차가 적다고 생각되면 이쪽 부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기관의 그냥 객관적 실태, 그리고 직무급 점검과 같이 외부 평가와 연동을 한다 그러면 하고 있는 모습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위탁 집행형인데요. 위탁 집행형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관의 수가 더 많기도 했고요.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낮았던 기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대는 조금 낮게 나타났는데, 직무관리와 보수 체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경력 개발과 평가에 대한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위탁 집행형에서는 일종의 직무급 비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직무급 비중을 높이는데 기관에 많은 역량이나 초점들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관의 그 직무급의 비중이 1%가 높아지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직무급 비중과 직무급 전체적인 평가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존의 이제 직무급 평가에서는 실제적으로 직무급의 비중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반대로 올해 평가도 마찬가지고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강화가 됐고, 그 얘기는 기존에 있던 배점들이 조정이 돼서 인사관리의 배점이 강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강화되어 있는 지표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왜 우수기관이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던 기관이 올해 등급이 많이 하락했느냐? 그 얘기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이 조금 부족했던 기관들,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년이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직무급 그 점검의 실사 과정에서 배석 인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거든요. 대부분 기관에서 왜 배석 인원을 늘렸지라는 그 고민은 하셨던 것 같은데, 배석 인원을 늘렸다는 얘기는 이제 대답의 수준이나 범위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명이 들어와서 대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배석 인원이 4명으로 늘어난 거고요. 배석 인원이 4명으로 늘렸다는 얘기는 직무를 설계하고 평가를 관리했던 일종의 보수를 지급하는 급여를 담당하거나 재무 쪽에서의 일종의 실무자가 들어오는 것이 모든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더 상위 부서, 그다음에 상위 직급을 가지신 분이 관련된 논의를 해주셔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배석 인원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한 기관이 있었고요. 반대로 잘 그 대응을 못했던 기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기관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본부장님, 처장님들이 들어오셨고, 잘 못했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에서 4명이 이제 참석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인사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과연 어디까지 대답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과연 점검위원들에게 얼만큼의 신뢰와 설득을 줄 것이냐, 네,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2대 소과제별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큰 틀에서 핵심 과제는 편차가 많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22대 소과제로 살펴보면 이 안에서의 편차는 생각보다 크게 납니다. 그래서 공기업 군안에서도 놓고 보면은 이 직무 정보를 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제일 낮게 나타나고요. 반대로 직무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건 높게 나타납니다. 직무관리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공공기관이 다 수립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이거에 대한 로드맵도 지금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반대로 이 직무기술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직무평가와 직무등급, 그리고 직무정보에 대한 상시 업데이트 부분은 여전히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관심을 많이 가지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용에 있어서도 대부분 이제 높게 점수대가 나타나는데요. 채용에 있어서 이제 위탁 집행형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계획과 직무의 연계예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그러니까 특수 직무에 대한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이렇게 묻기도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대부분 기관에서 직무는 기관에 맞춰서 새로 만드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실사나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이런 직무를 새로 만들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조직이 이런 직무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분을 어떻게 채용하고 계시냐. 아마도 대부분 기관들이 채용을 그럼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상대적으로 덜 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NCS 기반의 채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전공시험이나 이런 걸 볼 수도 있는데 NCS에 특수 직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만들어낸 직무를 NCS에서 담아낼 수 있냐 없냐, 못 담아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올해 기관들 중에는 한 2개 기관은 NCS를 새로 만들었어요. NCS를 새로 만든다는 것도 사실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 표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NCS를 기관에서 뭐 1번부터 마지막 문항까지 하나하나를 다 만들었다기보다는 유사한 직무들로부터 우리가 핵심적으로 도출해야 되는 사항들을 가지고 일종의 조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특수 직무를 만들고 이거에 대한 채용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의 노력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반대로 유사 직무의 NCS를 그냥 가져와서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냥 일종의 보여주기식의 채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유형의 직무를 채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평가에 있어서는 그 점수대가 이제 여기도 이제 편차들이 조금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평가 결과와 인사의 연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무 평가는 직무 평가대로, 그리고 인사 관리는 인사 관리대로,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그 직무급 점검을 올해 이제 처음 해보고 나서 느꼈던 점은 직무급이 이렇게 확대돼도 되나 이런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서 직무급이 지급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에 따라서 경력 관리라던가 인사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일종의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그다음에 노조와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기관의 그 경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기관에서 인사관리와의 연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도 직무급 점검에서 가장 많은 감점을 받았던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직무평가는 평가대로 하고요. 실제적으로 직무급의 지급이나 관리는 따로 합니다.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래서 직무평가는 평가대로 해서 뭐 가부터 막까지 직무 그 성과의 등급을 정해놓고, 실제적으로 지급은 정률로 다로 지급을 한다거나 혹은 팀 단위로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점검 과정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실제 이 평가 결과와 직무급을 연동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이걸 연동했을 때 오는 다양한 추가적인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가 사실은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력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은 점수대는 아닌데요. 결국 그 직무에 맞는 경력 개발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다. 네, 이게 그냥 CDP 기준에 기존에 해오던 거와 큰 차이가 없는 기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각각의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적인 경력 개발에 대한 기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직무 중심의 경력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없다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기관의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실제적으로 내 경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수 체계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는 점수대가 높게 나타나는데요. 대부분 이제 보수 체계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이제 직무급의 편차를 어떻게 둘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기재부에서도 그 편차를 엄청 강조하기보다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평가에 있어서도 보수 체계의 투명성이나 공공성, 그다음에 관련된 이 직무 수당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게 있습니다. 직무급은 기본급 안에 포함돼야 돼요. 수당으로 제공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충분히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양한 이름의 직무 수당들을 만들어서 보충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무 역할급, 그다음에 뭐 직무 무슨 이렇게 다양한 급의 이름을 쓰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기관은 수당이 직무급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기본급 내에 들어와 있는 직무급은 직무급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통합가상급이라던가 다양한 다른 이름을 가지고 하시기도 해요.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노조와의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보수 체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명성을 높여야 되고, 보수 체계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결국 전 직원들의 참여가 확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7번째는 이제 조직 관리 측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조직 정원과 이제 직무를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전체 정원을 통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직무들을 위해서 정원 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관의 성장 동력이라던가 기관장이 바뀌면서 핵심 가치가 달라진다거나 기관의 업의 전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과연 이걸 직무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우리가 중장기 전략과 로드맵은 도출하는데 그 중장기 전략과 로드맵 안에 사실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기 전략은 직무와 연관해서 조정되고 롤링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연계성 분석은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냐, 제도적으로 성숙 수준이 그래도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통합 인재 관리를 위한 일종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중위 수준에서는 사실 제일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돼 있는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커리어가 관리된다거나 혹은 시스템 상에서 점검이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 수준이 이제 도입 수준에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보수 설계의 재점검이나 진단, 그다음에 개인의 보상 수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높여서 참여를 높여주는 것이 일종의 도입 단계의 기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실제 그 종합 점수와 네, 직무 등급입니다. 요게 직무 등급하고 종합을 나란히 배치를 했다가 사실은 너무 그러면 그 직무급 점검에만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밑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기관의 점수와 이 직무급 그 종합 점수가 연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 직무급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이 7대 과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이 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평에 맞춰서 되다 보니까 이 7대 과제가 조금 놓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어떤 게 문제였냐면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가 직무급 점검 전체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었어요. 근데 이거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전체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결국은 기관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기관이 일정 부분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실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 직무 그 등급 점수에 그 한 3점 지금 보면 68부터 이렇게 4.95도 있긴 한데 한 3.6 정도 되는 점수대가 이제 B 플러스의 점수거든요. 4.2가 넘어가면 네, A가 나올 수 있는 점수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에 맞춰서 진단 관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3.5 이상의 수준에 맞춰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결과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결과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책 방침에 따라서 제도를 운영하는데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단 툴의 부족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 결과 일정 부분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7대 과제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진단 틀이 100%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객관적인 그 현 실태를 점검하는 데는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기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그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시스템 구축 방향이나 정합성을 맞추는데 이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네. 그렇지만 지방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엄 교수님 아주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참석하신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고 또 아마 또 조금 궁금한 점도 계실 것 같아서 토론자분들은 죄송하지만 한 6분 정도 내외로 해주시고 한 40분 정도에 전체적으로 토론은 마치고 질문을 좀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명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대 근무하는 명성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왔는데요. 이제 특히 그 이석환 교수님이랑 이제 그 엄영호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저 역시 이제 사실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연공서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됐는데 이제 뭐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되고 인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기업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해야 되는 그런 데서는 그런 이제 시기에는 이제 직무 중심의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굉장히 느끼고요. 또 이제 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 직무 중심의 조직 관리가 되는 데 있어서 뭐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라든지 뭐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문화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두 분 교수님들께서 선도적으로 하셔가지고 직무 중심의 관리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됐고 또 거기에 기반한 이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발표하시는 내용들을 잘 들었고 있는데요. 뭐 현재 이제 그 뭐 워낙 이제 뭐 이 교수님이라든지 엄 교수님 이제 이런데 경험도 많으시고 지식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현재 그 개발하신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그 거시적인 수준에서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이제 많은 이제 기본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뭐 기재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뭐 활용성을 높였다는 점들 또 경영 평가 결과의 정합성들을 높였다는 점들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이제 뭐 이렇게 그 뭐죠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몇 가지 뭐 톨이라든지 모형에 대한 정확성이라든지 확장성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 싶다 그러면요. 첫 번째 이 모형이란 거, 그러니까 이 개발하신 P-잡스캔이라는 모형이란 것은 이제 기재부의 이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여 개 세부 지표에다가 220여 개의 이제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제 그 직무 중심의 이제 조직 인사 관리 제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첫 번째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측정의 구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5점 척도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그 5점 척도라든지 상중하 같은 것들을 이제 상중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들이 어찌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본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그 뭐 1점이라든지 2점이라든지 3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 수준에 됐을 때 어느 정도 되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히 좀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런 설문들이 이렇게 담당 직원들 여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설문을 통해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실 이런 측정 방법이 주관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주관성이 높고 또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몰입도라든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측정 방식의 구체성이라든지 측정 지표의 구체성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좀 본 것 중에 느낀 건데요. 뭐 이런 거죠. 이제 평가 모형의 신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좀 많은 기관에서 7개 그 핵심 과제라든지 또 20여 개 지표에 대한 이제 상관관계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7개 핵심 과제 중에 이제 그 평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직무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평균이 공기업은 3.75, 그다음에 기금형은 3.84, 위탁은 2.74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수란 것들이 이제 각 유형별로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지표라든지 평균보다 좀 낮다라는 생각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해석이 드냐면은 이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진행되는 방식에서 직무의 난이도라든지 성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이제 우리가 직무급을 추진할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장애물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가에 대한 기준이 평가에 대한 점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뭐 인력 배치라든지 보수 체계, 특히 보수 체계 같은 것들은 공기업 같은 경우 4.27, 3.94, 그다음에 기금형은 3.94, 그다음에 이제 위탁형 같은 경우는 3.15로 달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가의 점수가 낮다 그러면은 사실 보수 체계라든지 보수에 대한 달성도가 낮아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런 요인들이 좀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측정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제도가 마련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모형 굉장히 잘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계속 뭐 관리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첫 번째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7개 이제 분야별 등급들이 7개 이제 핵심 과제들이 있는데 여기 핵심 등급과 거기에 대한 이제 세부 과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등급별 차이를 일으키는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모형들이란 것이 뭐 평가도 중요하고 하겠지만은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이런 제도들을
제도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현황은 정확히 진단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 분석이라든지 발전 방향을 찾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 좀 필요하고요.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는 이게 평가가 이제 평가로서만 끝나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제 제도 개선을 평가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기관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이렇게 기관의 성과라든지 지속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뭐 조직의 구성이라든지 조직 문화라든지 또는 이제 만들어진 제도들이 또는 갖춰진 제도들이 실제 운영될 때 어떻게 이제 기관 운영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정리되고 잘 정리되고 또 이제 외부 평가 같은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평가 모형 확대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게 굉장히 공공기관이 한 330개, 뭐 340개 되기 때문에 기관의 특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들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실제 평가를 받거나 실제 평가하게 되면 평가위원별이라든지 기관별이라든지 또는 기관의 부처별이라든지 또는 기관의 사업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뭐 이렇게 특이성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유형별 정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기재부의 뭐 이렇게 파워를 봤을 때 이제 기재부 지침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고 또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분석 범주를 높이고 또 업무라든지 직무의 내용을 다양하게 만들고 또 이제 기관의 발전에 이제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즈하는 그런 이제 커스터마이즈하는 걸 도울 수 있는 그런 모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김영록입니다. 좋은 연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2021년도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직무급 평가가 도입된 것이 경영평가에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성과주의 연봉 체계,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연공 서열의 어떤 연공급의 임금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성과주의 연봉 제도를 도입했다가 이제 2021년부터 직무급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은 이제 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연공급 제도를 갖다가 어떻게든 개선해 보자는 제도적 개선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이제 부작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경영평가에서는 직무급 비중을 높이는 것이 능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기관이 이제 직무급을 이제 도입 못한 기관은 도입을 하게 되고 도입한 기관은 그 퍼센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또 게이밍도 일어나고 또 전략적 선택도 일어나고 사실은 이제 직무급 비중이 높은 기관들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은 실제 직무급이 아닌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무튼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의 전략적 선택이라든지 뭐 게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봤던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자 우리 이제 장표 9페이지에 보면은 직무급의 도입에서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로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의 어떤 경영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것을 평가하는 경영평가 제도도 이것에 맞춰가지고 결국은 기관의 맨파워를 끌어올리는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길까지 가려면은 인사 관리가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제는 뭐 직무급 퍼센테이지 이런 이야기가 할 때가 아니고 결국은 기관의 구성원들의 어떤 조직 만족도 그리고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방향에서는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 연구에서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 진단 항목별 차이를 우리 기관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우리 기관이 어떤 것이 모자라다 이런 것들 진단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기관의 어떤 경영 방침, 경영 방향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이면 다 하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15개 기관밖에 없는 것이 좀 아쉬웠는데
뭐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제약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진단 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 이런 것들도 많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정책 활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저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부분은 앞으로 이제 피잡스캔이죠. 피잡스캔의 어떤 도구, 또 이제 우리 경영평가의 직무급 관련된 평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먼저 이제 진단 도구 분석이 이제 계량 점수에 이제 치우쳐 있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사실은 이면을 알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제 직무급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제도 운영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기관별의 차이들이 엄청 크거든요. 어떤 기관은 이제 뭐 조직 문화도 있고, 뭐 노사 갈등도 있고, 또는 이제 공기업 위탁 집행 기관 관리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위탁 집행 기관 중에서도 이제 직무급을 도입하기 용이한 기관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이런 도구를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 이 도구가 좀 더 발전이 되려면은 이런 기관들의 어떤 특성, 업의 특성을 또 반영할 수 있는 도구, 이런 추가 개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무 연계 그리고 환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도구에서는 사실은 이제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15개 기관이라는 표본이 이제 전체 공공기관 현황을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지방 공공기관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보다 확장된 대상 케이스가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개도 이제 샘플링 기준이 불명확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불명확해서 피잡스캔의 도구가 명확하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관을 샘플링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연구에서는 발표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진단 도구를 개발한다면은 저는 이제 이런 문항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기관의 저해 요인이라든지 저항 원인, 이제 직무급 또는 직무 중심 인사 관리의 어떤 도입의 장애 요인들 이런 것들을 또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제한된 시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우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토론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대 신계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 행정학과 신계균입니다. 저 역시 이번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저도 뭐 다양한 이 경영평가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사실 이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그 면담 과정에서도 많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또 굉장히 좀 굉장히 진단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확장 가능한 그런 그 연구를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 과제의 중요성이 높은 그런 연구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두 분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굉장히 그 연구의 완성도나 정책적인 활용 가치가 높은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어떤 연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좀 시간 사항으로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번 과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좀 확장성 그리고 활용성 측면에서 향후 이런 진단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김영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기재부 공기업 그리고 준정부기관에 좀 한정된 그리고 또 15개 기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화 가능성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제도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준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 그리고 다양한 출자 추정기관에서도 지금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확정성이나 범용성 측면에서 이 과제가 제시하는 바가 좀 더 있어야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량적 지표의 이번 연구는 좀 다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대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조직의 미션이나 기능이나 역할, 오래된 조직의 문화 그리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내부 직원들이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일 경우에 이런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제도가 실제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또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부 직원 나아가서 노사 간의 어떤 합의나 수용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런 조직 문화의 저항과 같은 그런 좀 질적 요소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제도 연계성 부족이 좀 중요한 문제로 이 과제에서 지적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 전략, 예를 든다면 인사평가 결과가 보상이나 승진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진단은 다소 논의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직무급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나 또 노조 반발 등 이런 정책적인 갈등 요인에 대한 고려가 이번 과제에서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향후 어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연구가 궁극적으로 공기업이나 중정부 기관에 좀 한정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떠나서 지방 공공기관이나 또 학장에서 민간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직무 중심 인사 결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좀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결과를 봤을 땐 실질적으로 공기업 그리고 기금 관리형, 위탁 집행형 순으로 수준이 좀 높은 거 수준이 다소 이렇게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자원이나 기관의 자원이나 인력에 의해서 직무 중심 인사 관리 제도의 어떤 그 완성도나 실행력도 또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직무 중심 인사 관리를 좀 더 고도화를 시키는가 동시에 좀 더 유연하고 또 범용적인 그런 모델로 향후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그 유기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의 유기현 대표입니다. 지금 교수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오늘 발표 자료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과제를 정책학회 우리 교수님들께 과제를 드린 내용은 저희 P-잡스캔이라는 측정 도구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도와 품질 평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에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희로서 많이 고려했고 상당한 부분까지 지금 치밀하게 계산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개발한 거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심층 진단, 즉 약 660문항의 FGI를 통해서 직접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관들에서 시간과 여러 가지들이 많이 소요가 돼서 그 4단계 예를 들어서 조직 유형 진단부터 해서 이렇게 과제 진단 뭐 한 440문항, 그다음에 또 부서별로 특성 있는 인터뷰 진단, 그래가지고 4가지 유형별로 660문항을 만들었는데 이건 저희들 연구원들이 가서 직접 실질적으로 FGI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게 다시 줄여서 조금 비슷한 질문 유형끼리 묻고 치밀하게 서로 연계시키고 해서 만들어 놓은 220문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실질적으로 220문항을
저희가 이제 과제를 하면서 15개 기관을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기관들에서 약간 오해한 게 이게 객관적인 우리 수준에 대한 상대적인 척도가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인식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서 쓰듯이 성과 위주로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자기들만의 절대적인 가치로 평가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크게 아까 FGI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단은 각 담당 해상 부서의 2, 3인에서 큰 조직 같은 경우는 1, 20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그 있는 여부라든지 수준들을 토론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체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작은 조직들은 뭐 부서장 그 밑에 한 2-3사람이서 같이 토론을 해서 합의를 해서 체크를 해라. 그러더라도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기관들은 그냥 인사 담당자가 전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약간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자기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MBTI 측정하듯이 내 거를 측정해서 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우리 수준이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량적인 수준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고서가 약 150에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가 저희들이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뭐 후에 우리 임 박사님 말씀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학습시킨 AI를 통해서 기재부가 원하는 방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과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우선 앞으로 전략적으로 우선순위, 중요도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정성적인 부분까지 또 추진 방향 전략 저희가 뭐 아주 세부 전략까지 설정은 못 하더라도 적당한 지표와 과제까지는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개발이 돼 있고 이 과제에 대한 부분이 아까 이 도구에 대한 어떤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연구 과제로 했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뒤에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뭐 기관을 식별할 수 없는 모 기관에 보고서 자료를 다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은 제 말씀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철현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공공기관연구원 임철현입니다. 그 앞에 교수님 세 분과 또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피잡스캔 개발자로서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진단 프로세스는요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기관에서 저희한테 진단을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체크리스트 보내드리고 또 체크리스트 보면 기관에서 담당자 각 과제의 담당자분이 체크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단 그거에 대해서 논리성 오류 분석을 합니다. 저희 220개 항목이 군데군데 그런 논리성 오류 그런 정합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통해되도록 논리성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성 검토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진단을 시작합니다. 진단은 그 AI나 프로그래밍 또 전문가 진단 3차원 진단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진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를 기관한테 전달해 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단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그 책자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피잡스캔 수준 인단 프로세스 2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제 그 체크리스트를 받으면요, AI 통해서 OCR 처리, 텍스트 추출하고요. 그걸 통해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자료를 작성합니다. 통계 자료도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부 저희가 백엔드 프로그램 통해서 프로그램 작성한 걸 통해서 그런 식으로 통계 자료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관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통계값을 다 추출하고 통계값을 통해서 역시 프로그램 통해서 시각화 자료를 추출해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통계 자료, 통계 데이터, 그런 시각 데이터 통해서 AI 분석을 하게 됩니다. AI 분석은 저희가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피잡스캔이 보면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특화된 그런 진단 툴이기 때문에
다른 뭐 민간이라든가 해외 기관 그런 것들이 섞이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기관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그런 데이터가 그런 퓨전 영향을 주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그런 컨텍스트를 철저하게 합니다. 저희가 AI 사전학습 렉 환경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피자 스캔에 관련된 그런 정부 지침이라든가 방법론, 레벨 기준들을 저희가 제공해서 완벽한 컨텍스트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팅을 하는데요. 프롬프팅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프롬프트는 아주 정밀하게 그런 최고 수준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도입하게 됩니다. 뭐 페르소나를 모니터를 한다든가 뭐 COT라든가 퓨샷 같은 최고의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동원해서 그 AI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AI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의 그런 모델을 쓴 게 아니라 몇 가지의 모델을 동시에 쓰게 됩니다. 하나에서 분석해서 다른 모델에서 다른 AI 모델에서 그걸 교차 검증해서 최적의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최저간을 도출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AI에서 나온 그걸 바탕으로 해서 AI도 보면은 100% 검증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적합한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저희 그 회사에 그런 속해 있는 전문가분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개발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것들은 저희가 보면 뭐 이런 산출물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산출물은 최종 보고서, 대시보드, 요약본, 설명서들의 그 최종 산출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보게 되면은 보면 그 경영진 요약 그리고 진단 결과 분석뿐만 아니라 결과 및 시사점, 개선 방향, 로드맵, 결론까지 그런 관련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은 담게 되고요. 대시보드는 한마디로 진단 데이터를 한눈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런 최종 보고서가 좀 양이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요약본까지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산출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임 박사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기관에서도 많이 와 계신데 혹시 발표자나 토론자 분들에 대해서 기관의 뭐 현황이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두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한국양자정보연구원 원장 강철승입니다. 중앙대 교수였다가요. 그러는데 지금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오늘 저는 발표하는 그 내용이 발표 조사하는 항목이 뭐 150가지라고 그랬어요. 아까 몇 가지라고 그랬죠? 예? 120개. 220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게 지금 챗GPT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는 것에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챗GPT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3, 4년이 됐는데 행정이나 학교나 학회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220가지 설문을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과거에 해놓은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챗GPT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이런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토론자나 연구자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전혀 챗GPT에다가 요새 행정학회라든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면 연구를 하는 내용들이 전혀 엉터리예요. 성과평가 해놓은 것이 지금 한번 여기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그 나온 발표한 것을 가지고 챗GPT에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성과가 있고 과거에 전통적으로 한 것하고 지금 현재에 맞는 시스템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지금 저희한테 한 3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발제자가 원래 2분이십니다. 그래서 엄 교수님하고 이승환 교수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예. 네, 먼저 토론해주신 그 5분의 그 교수님들, 박사님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진단 도구가 더 발전돼가고 그리고 또 각 공공기관들한테 유의미한 정책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플로에서 말씀 주신 그 방금의 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근에 이 챗GPT 활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동의하고요.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정책적인 시사점들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챗GPT에도 문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각각 공공기관들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개별적으로 일단 다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공부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1분 남았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동 연구진으로서 이제 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이제 우리 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제 자가 진단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 자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좋아지고 있고 어떤 부분이 좀 더 나빠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측정하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측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디벨롭 시켜가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키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사람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옮겨갔다고 하지만 어떤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사실은 조직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갔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뭐 조직학 이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른바 이제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에서 이제는 그 커밋먼트가 commitment to organization에서 commitment to the job 이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조직 관리 파트가 중장기적 관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그 등급 평가 기재부 평가 결과와 저희들이 이제 만든 측정한 이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대변할 수가 있는데, 불일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 조직 관리 파트의 점수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것이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수하고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직무급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떠나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이 잡에 대한 이 커밋먼트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 단위로 협업을 이루지 않고 직무 중심으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환 교수님. 이상으로 저희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2분 교수님과 토론해 주신 5분의 토론자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많은 기관에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세션이 여러분들이 또 경평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 내년에도 좋은 평가 받으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